비아쌤의 좌충우돌 수업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대구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20년차 국어 교사입니다. 20년 하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사실 저도 대학생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훅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매우 평범한 교사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제 경험 속에 어떤 점이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굉장히 여러 학교를 경험했더라고요. 네, 저는 사립 경험도 좀 있고요. 공립에 와서도 중학교, 그리고 일반고, 인문계 고죠, 그리고 특성화고, 공고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어디 가면 좀 나을까 싶어서 여러 학교를 전전한 건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조금 학교를 옮기면 적응이 힘들어도 이렇게 여러 학교를 경험한 배경에는 도대체 수업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깔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란 무엇이고, 제 수업은 어떤 것이고, 또 교실에서 펼쳐지는 제 삶이 어떤 것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질문이 끊이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 학교를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좌충우돌 수업 이야기. 그래서 제가 방황하면서 고민하면서 제 수업의 색깔을 찾아간 이야기를 첫 번째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수업의 실천 사례를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구글 설문지에 적어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PPT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좀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수업 이야기 1의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수업의 정체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좌충우돌 도전의 시기, 방황 또는 방랑의 시기, 그리고 교육과정을 다시 만나다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의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수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 여러분의 답을 확인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한번 볼까요? 가르침 또는 전달이다. 기본적 내용이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그 이상이다. 지식의 처음을 알려주는 거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다.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의 본질 같은 걸 전달한다는 것을 지식의 처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다.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배움이다. 비슷한 얘기네요. 모르는 걸 새로 알고 아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다. 다시 아는 거다. 일상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다. 잠재력을 발견하고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좋죠. 교과 지식뿐 아니라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거다. 그렇죠. 지식에 대한 교사의 삶의 태도도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업은 함께 성장하며 배우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대답을 굉장히 잘해줬는데요. 수업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년 전에 저희 때는 이 교육학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학문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답니다. 지금 제게 수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함께. 교사 혼자 가선 안 되죠. 두 번째, 교과라는 드넓은 숲을 교육과정을 지도로 삼아 건너는 여행 또는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함께 교과라는 숲을 교육과정을 지도 삼아서 건너는 여행, 배움의 여행, 자기를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하는 여행 또는 탐험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라는 대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무한한 세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교과도 만만치 않죠. 이 인류의 경험이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식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커리큘럼이죠. 이건 교사가 짜는 건데요. 이 교육과정도 교사의 철학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사의 일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것들을 잘 몰라서 그래서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좌충우돌 시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한마디로 공부만 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 교사가 되어 현장에 나왔을 때는 다양한 경험, 좀 종합적인 활동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간은 학생들과 등산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네, 방과 후나 일요일에 학생들과 산에 갔는데요. 지금처럼 학원을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죠. 그리고 학급에서 요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먹었고요. 네, 지금 같으면 번원 위험해서 안 되는데 당시는 가능했죠. 네, 가사실을 빌려서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라면이네요. 그리고 다양한 요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학교 도서관이 정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매장에서 책장을 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가져오고 해서 이 반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짜장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모둠 활동 방과 후에 이렇게 학생들과 자유로운 활동도 하고 축구 대회도 하고 그래서 학급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동료 교사가 너 지금 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냐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만큼 처음 몇 년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축제 때는 이렇게 자원에서 가장행렬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독자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알공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반을 위해서 종이의 신문 같은 걸 발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저도 옛날 자료를 찾다 놀랐는데요. 옛날에 제가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아마도 감성적인 국어 수업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아줌마가 노래를 하면 학생들이 미쳤다 하겠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뭐든 도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책 만들기 활동도 하고요. 요즘은 이게 좀 널리 활성화됐는데 처음 나왔을 땐 제가 좀 새로운 걸 좋아해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상을 다 뒤로 밀고 이제 대본을 짜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연극에 참여하고요. 대본도 니코틴 보이, 왕따에 대한 내용, 사춘기 시절 성에 대한 관심, 컨닝 이런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과 대본을 짜서 이렇게 모둠별로 연극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지금은 비주얼 싱킹이 굉장히 유행이지만 예전에도 뭔가 좀 학생들이 전달을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소설을 구조화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과도 이렇게 그림과 글을 활용해서 자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머리를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활동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적인 깊이가 있는 사고를 자극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진 거죠. 그 점에 관심을 가진 게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작품과 학생들의 삶을 연결하는 글들을 한동안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수진이가 우리 학교 킹카에게 차였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충격을 받아서 학교를 안 오겠다고 합니다. 이때 나는 수진이에게 교과서에서 배운 낙화라는 시와 함께 위로의 편지를 쓰는 거죠. 이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글을 창의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아 이야기인 일레인 이야기 같은 걸 공부할 때는 교과서의 질문 말고 이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삼고요. 키와 정체성에 대해서 글을 쓴 친구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시를 공부할 때는 기다림에 대해 생각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글을 쓸 때면 찡한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별에 대한 걸 쓸 때는 전교의 한두 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걸 학생들이 쓰기도 하고요. 이건 전교 꼴찌가 썼던 글인데 제가 진짜 감동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실견서를 읽고는 내가 경험한 차별에 대해 글을 써보고요. 그리고 이때 정신지체 장애 동생에 대해 글을 쓴 친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입장을 받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태어난 과정을 쓰는 거죠. 네, 부모님께 미리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빠 입장에서 건우가 이렇게 응애응애 나온다 이렇게 글을 쓰고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 네, 1995년 아기를 가졌는데 네, 낳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온 과정들을 내 입장에서 써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설 같은 걸 할 때는 네, 좀 도전적인 그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김첨지는 살인범인가 아닌가 이렇게 글을 쓰고요. 네, 이게 아마 한아울 시인의 시를 공부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한센병 같은 병을 가지고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학생들이 글을 쓰고요. 네, 그리고 네, 정의를 추구하는 게 왜 필요한가? 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의는 무엇인가에 관련 글을 읽고도 쓰고, 네, 표준어와 방언 같은 걸 공부할 때는 정부가 전국의 사투리를 다 없애려고 한다. 나는 항의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청와대 게시판에 쓰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도 쓰고요. 네, 이때는 청와대 게시판이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청와대 게시판이 생겼죠. 네, 그리고 서동과 선화공주를 할 때는 서동은 선화공주를 과연 사랑했나? 이게 과연 진짜 사랑인가? 이렇게 좀 도전적인 질문으로 글을 한동안 썼고 또 지금 자료는 없지만 시와 소설 수필도 꽤 많이 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선생님반이 되어서 사는 재미를 느꼈다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이 매를 잘 안 드시고 감명 깊다고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짜증이 늘었고요. 네, 그 무렵에 저희 반 학생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읽고 충격을 받았죠. 비아쌤님. 우리 반엔 무섭고 힘센 괴물이 산다네. 떠들면 팍, 공부 안 해도 팍, 포로 수용소 같은 우리 반의 아침. 우리 국어 선생님은 지뢰처럼 터질 때도 있고 뱀처럼 조용할 때도 있다. 입은 람보총처럼 따발총처럼 연속으로 쏘고 손은 수류탄처럼 건들면 터진다. 그러나 태양 같은 우리 비아쌤, 난 이런 선생님이 좋다. 네, 그래도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알아준 학생이긴 한데요. 사실 이때 저의 내면은 겉으로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포스가 대단하다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네, 열심히 했는데 불만족스럽고 지치고 소진되고 그리고 자꾸 신규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제 좀 몇 년 지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요약하면 아마 첫 10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학습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이해 못하고 의욕만 앞서서 부딪혔습니다. 지금은 저는 압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소중하고 중요한 걸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더러더러 부딪히기도 했고요. 또 힘든 반을 맡은 해가 있었어요. 그런 해에는 진짜 모든 보람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교직사회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네. 이 무렵에 대학원을 시작했는데 공부란 게 그렇잖아요. 바로 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고 계속 뭔가를 국어 수업을 고민할수록 이제는 반복되는 진도도 싫고 교과서도 싫고 학교의 틀도 답답하고 네, 굉장히 이 학교라는 틀에서 너무 가슴 답답함을 느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학교 중에서 제가 지원한 곳은 특성화고 공고인데요.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입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는 더한 방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긍정적으로 방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 교직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공고는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네, 학교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기계들이 있죠. 네, 학생들이 실습이 위주고 이제 국어, 영어 이런 과목은 정말 일주일에 2시간 조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수업을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네, 제가 수업을 한 20분 정도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이 너무 졸아서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엎드려서 자는 모습,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이날은 일부러 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일단 이 학생들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과서가 아니라도요. 그래서 고르다 이 책을 골랐는데요. 만화책입니다. 만화인데 사회의 여러 면을 훑으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만화예요. 그래서 이 만화책 한 권은 성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더라고요. 네, 딱 한 명이 자고 있어요. 저 뒤에 보시면.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읽고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얘는 왜 이래요?
이게 진짜 사고를 자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작품이 한두 편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는 소수 정예여서 7명, 8명이 한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좋아하는 책을 찾기도 하고요. 네, 중앙도서관에서 감상문을 쓰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영화를 보고 주로 오후에 감상문을 썼습니다. 제가 신규 교사일 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자료를 사실 찍어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버리기 전에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둔 게 있더라고요. 네, 동아리는 이렇게 좀 글을 쓰고 활동이 되는데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네, 말도 잘 듣고 학생들이요. 근데 수업은 여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과서를 버리고 뭐 자연 다큐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사고를 열어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어느 해는 나중에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국어 시간에 돌고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공고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 방법을 찾지 못해서 늘 좌절하고 또 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책한 나날이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교육청에서 책쓰기 동아리 공문이 왔거든요. 지원금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들고 2번에 걸쳐 학생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행은 학교에서 하는 수학여행처럼 막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로운 도보 여행이었어요. 학생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모여서 계획을 짜고 교통편도 전부 다 대중교통만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서 그 여행의 묘미를 있는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여행이었고 또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게도 잊지 못할 여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씩 2번을 다녀왔습니다. 네, 민박집에서 저희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도보 여행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도 냈는데요. 네, 원래 책 출판 비용으로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1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다 써서 책은 뭐 종이질도 그렇게 좋게 내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글을 보면 난 평일이든 주말이든 맨날 PC방 가서 게임만 했는데 선생님과 같이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 네, 움직이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산에선 힘들었지만 정말 많이 움직이고 정말 열심히 다녔다. 난 집구석에 박혀 살아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 교통도 모른다. 그런데 지리산 도보 여행을 계기로 자유를 맛봤다. 안내판을 찾아다니며 길을 찾으며 걷는 게 너무 좋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정말 의미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시는 못할 추억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월호 이후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져서 지금 이런 걸 주말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자유로운 여행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죠. 또 그게 맞고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3년간의 저의 공고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제가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선생 노릇도 잘 못했고 늘 학생들에게 화를 내고 이해를 잘 하지 못했고 학생들을요. 이렇게 보냈지만 여기를 떠나고 나서 이 시절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학교에만 있었으면 학생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평균적인 이 수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와중에서 3년을 보냈고 그리고 또 모든 교육은 학생에게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배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학생들을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길에서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솔직히 숨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학교가 일반고, 인문계고 하나여서 일반고로 지원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내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4시간 국어 수업이면 1시간씩 쪼개서 4분의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1~2시간으로는 진도 나가는 수업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바쁜 와중에 간신히 1시간을 빼서 화면에 보시는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계가 굉장히 많았죠. 일단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이 활동은 교과서에 대화하기 단원이 나와서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대화할 친구를 정해서 1시간 동안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네, 중학생이면 시끄러워서 잘 안 될 수업이지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이때 굉장히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용조용하게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반이 학생 수가 홀수여서 한 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저와 대화를 했는데요. 저도 이 학생과
어떤 학생과 이렇게 무슨 담임 상담이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1시간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소감은 끝이 웃겼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새로 알게 된 게 이거다. 네, 이런 내용을 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조금씩 시간을 내서 네, 시로 표현을 하고 좀 글도 쓰고 했지만, 일단 시간 자체가 없었고 또 이 내신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활동을 좀 하다가 또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식으로 또 교과서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 수업의 길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말고사 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방학 전에 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신문에서 네, 마음에 드는 말들을 오려서 자유롭게 지금 자기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아닌데도 즐겁게 참여하는 걸 보고 이 고등학생들은 정말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확 엎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네, 자신의 모습,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여러 단어로 표현했고요. 네, 이게 2014년인데요. 마침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였는데 주제가 자유주제였는데도 이런 아픔을 표현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따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거죠. 일반고에서 또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한 해의 마지막 수업이던 날이었습니다. 보충수업 시간이었는데요. 방학 직전까지 보충수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것도 저녁에 어두울 무렵에 이렇게 문제지를 푸는 것이 영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고마움을 느낀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요.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써서요. 보통 10장 이상 쓰더라고요. 네, 물론 문제지를 안 풀어서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따끈따끈한 감성과 자발성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들을 칠판 가득 붙이고요. 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에게 보내진 편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통 몇 장 이상씩 다 가져갔고요. 그렇게 한 해를 따스하게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제게도 또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다는 말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신 때문에 제가 원하는 수업을 제 리듬대로 하지 못하고 늘 지식을 시험 대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글쓰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요. 국어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원치 않는 작품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관동별곡 같은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를 별로 못 느끼거든요. 송강정철은 동인 백정이라고 불릴 만큼 당대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무수히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자유롭게 좀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떠나서 중학교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아리 시간에 특히 좀 학생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제가 떠나고 나서 학생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을 때는 내가 계속 일반고에 있었어야 하나 후회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제가 공고와 일반고에 있었을 때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비로소 학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학생들은 백지 상태로 학교에 오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의 온갖 문제들을 끌고 또 자기의 온갖 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을 갖고 학교에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의 상태가 공부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로 조금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고요. 또 일반고에서는 모든 종류의 수업이 가능할 만큼 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하면 굉장히 의젓하거든요. 그럼에도 내신과 입시 때문에 이 자유로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특히 당시에 자소서를 썼는데요. 국어 수업을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받고도 학생들이 2쪽짜리 자소서를 쓰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어 교육이 이래서 되나 그렇게 회의를 많이 느꼈고요. 또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면은 제가 이제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에게 맞게 아마 그 공고의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 학생들과 크게 갈등을 빚지 않고 수업을 좀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중학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교육과정을 새롭게 생각한 시기인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몇 년을 보내고 중학교에 다시 오니 그 사이에 중학교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는 학교폭력위원회 이런 거는 잘 몰랐거든요. 네, 자잘한 다툼은 있었지만요. 그런데 다시 온 중학교에서는 1년에 몇 건씩 학폭 사건이 터지고요. 담임과 생활지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되는 우울과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뭔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는데 힘들기만 더 힘들고 적응만 못하고 그래서 아직 제 길을 찾지 못한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새로 발령받은 학교는 제가 처음 경험한 작은 학교였어요. 작은 학교는 한 학년에 한 3반, 4반 정도의 학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학년에 10반 이상인 큰 학교만 경험했는데요. 시험 때문에 늘 다른 선생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 학년을 처음으로 저 혼자 맡게 된 거죠. 네, 교직 생활 10몇 년 만에 제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우울해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인데 어때?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과서를 펴서 교과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진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교과서를 재편성해 봤는데요. 그렇게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일단 펼치니 이 세 분의 글이 각각 다른 단원에 편성되어 있는 게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윤동주 시인, 한용운 선생, 김구 선생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세 분의 글은 함께 공부해야 우리가 한 시대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글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원래 교과서에서는 별에는 밤은 상징을 배우고 또 김구 선생의 수필은 문단의 요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짜여 있었는데요. 저는 그 목표는 다른 글로 실현을 하고 중학교 2학년 성취 기준 중에서 이 작품에 맞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네, 과거를 오늘에 비추어 감상한다. 이런 성취 기준을 가져와서 단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글에 불행한 시대의 성각자들이란 제목을 붙이고요. 정체성, 문학적 감동, 자기성찰, 역사적 감각, 공공성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한 달 동안 이 세 편의 글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동안 교과서의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3월 첫 시간에 제가 사랑하는 이 별에는 밤 수업을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좀 학교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사에게는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3월 한 달 동안 윤동주, 한용운, 김구 선생과 함께 보냈는데요. 네, 시와 수필도 섞여 있고 또 이 세 분이 한 분은 학생이고 또 한 분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고 또 한 분은 정치가이기도 해서 이분들의 서로 다른 개성, 서로 다른 고민의 지점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편의 짧은 글을 공부했지만 정말 한 시대를 조금 두루두루 맛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래서 반응이 여느 때보다 좋았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별에는 밤을 좋아하는 학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윤동주가 별에 이름을 붙일 때마다 마음이 떨렸다. 공부한 소감은 마음이 떨리는 공부였다. 네, 공부한 소감은 재밌고 많이 기억에 남는다. 스토리가 있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네,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정말로 여러 가지 작품을 보면서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다. 네,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다. 네, 보고 싶은 마음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고요. 그 독립을 표현하는 마음이 참 좋았다. 네, 한용운 험상궂게 생겨서 거친 이미지로 보였는데 시를 읽으니 부드러운 매력이 와닿아서 나룻배와 행인이 좋았다. 그리고 그의 시를 읽으니 그 시대로 가는 환상을 느꼈고 가슴을 울렸다. 역사적인 인물을 알게 되어서 정말 재밌었다. 학생들이 이분들을 이름만 알다가 이분들의 생각 속으로 좀 들어가니까 뭔가 배우는 느낌이 다른 거죠. 그리고 윤동주, 한용운, 김구를 배워서 너무 좋았다. 다음에 배우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기로 저는 이때부터 한 학기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이 전체를 미리 짜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수업이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사로서의 정체성도 좀 더 풍부해졌습니다. 각 교과 교육의 활동을 이끄는 지도가 교육과정이고요. 네, 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제가 짜는 커리큘럼에는 언제나 제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저희는 모든 지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을 다루는데요. 저는 파이너가 말한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지식, 그리고 현대에 더 중요하죠.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 커리큘럼 안에 담고자 하고요. 사실 교사가 남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 정말 공허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렇게 커리큘럼 안에 담아낼 수가 있을 때 정말 교사로서도 보람 있는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충우돌 수업 이야기 첫 번째, 내 수업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빛깔 있는 수업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수업 실천 사례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제가 30분을 채워야 돼서 짧은 시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